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진 WTO 사무총장의 당선 윤곽이 오늘 밤 드러날 예정입니다.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론이 WTO 사무총장 선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부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 진단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실시를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난히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연설 후반부에는 여야 갈등의 정점인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달라는 당부를 하며 연설을 마쳤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여당 목소리 들어봅니다.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오만한지 공직자 추천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추천권까지 뺏겠다는 정말 오만 당자가 하늘을 찌르는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야유로 대응했습니다. 또 청와대 경호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자 주 원내대표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죠. 대통령 시정연설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법도 야당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평가와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2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정리해 봅니다. 오늘 끝난 월드시리즈 소식과 K리그 우승과 강등권 경쟁, 그리고 은퇴를 선언한 이동국, 김태균 선수 소식까지 스포츠를 사랑하는 두 남자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WTO 사무총장 결선에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진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경쟁자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 조이알라 후보입니다. 나라별로 대륙별로 바쁘게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죠. 우리 편을 드는 걸로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 그다음에 미주,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중국, 예. 일본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이 누구 편을 드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유럽 연합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유럽 연합이 나이지리아의 응꼬지 오콘조이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명희 본부장이 인지도가 좀 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뒤쳐져 있다가 엄청난 속도로 추격전을 펴서 거의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추격전에 이제 동력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막판 뒤집기가 남은 거죠. 추격이 남은 게 아니라 막판 뒤집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럽 연합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은 뭐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으니까.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거고. 그렇죠. 일본과 미국은 특별한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역시 우리 때문에 WTO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뭐 미국 눈치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확실한 실리를 갖다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나름 이해는 가죠. 유럽연합이 고심을 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수결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있을까요? 유럽 연합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유럽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역을 또 제압하거나 또는 통제하면서 자기들이 막 휘가 막 이제 엎어버리는 그런 미국의 행태가 유럽에서 벌어지면 안 되겠다. 중국 기업들 고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미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고 또 아닌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뜻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니까 우리들의 이익이 어디에 더 걸려 있겠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무대입니다. 유럽 식민지도 많았고. 근데 그래서 유럽이 아프리카에 투자해 놓은 것도 많았는데 한 30여 년 전부터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배권이 중국으로 슬그머니 넘어갔죠. 그래서 유럽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어떤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때 우리가 다시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력을 더 확장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원료를 싸게 들여와서 제조업을 통해서 비싼 부가가치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는 아프리카에 다시 되파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옛날에 식민지를 두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라는 시장을 확보하자라는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몰려오니까 가까운 유럽으로 다 오니까. 아프리카의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산업을 어느 정도는 일으키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밀려들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는 기능도 발휘해보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아프리카를 무지하게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중국도 사실 약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자들 만나보면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공장에서 쓰는 재료도 중국 거 들여오고 설비도 중국 거. 나중에 보면 노동자도 중국 노동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틈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단물만 빼먹는 것 같다. 빨대 꽂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이 투자는 하지만 중국 스타일의 투자가 아프리카 쪽하고 그렇게 딱딱 맞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마 유럽연합은 이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런데 WTO 지금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때도 WTO가 중국에 조금 편향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만일 이번에 중국이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된다면 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도 갑자기 국제 단체들마다 우리가 얼마 내는지 알지 하고 계속 확인을 해나가는 작업이나 미국은 미국대로 뭐 우리가 얼마 내는지 알지가 아닙니다. 안 낼래. WTO 이제 관계를 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나가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동안은 국제기구에서 세계적인 협력을 이제 강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국제기구를 이용한 어떤 세계 지배를 더 앞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유엔이든 유엔 산하기구든 WTO 같은 거에 우리가 국제기구에 빨리 발을 더 집어넣어서 세를 확보하는 게 더 긴급한 거죠. 지금 아시아 국가는 그러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 쪽을 대부분 뭐 우리 쪽을 지지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럼 남은 변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미국이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하느냐. 지금 미국은 뭐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어떤지. 미국은 다원주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는 거죠. 미국 일국주의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지는 말고 어느 정도의 다원주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본격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늘 강조하던 다원주의가 약간 힘을 얻을 텐데 그거는 무산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표결이 아니라 컨센서스 합의 방식입니다. 전원 합의체입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어느 쪽 표가 어느 쪽 표를 눌러가지고 박수를 받아내느냐 할 때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때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표가 좀 많아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뒤지고 있는 대신 가장 입김이 센 미국이니까 이 미국의 한 표는 한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합의를 어떻게든 강요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준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 국무부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해외에 있는 자기 공관들에게 야 너희들이 자리 잡은 그 나라는 한국을 응원하는지 아프리카를 응원하는지 한번 파악 좀 해봐라. 그다음에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조심스럽게 한국을 좀 밀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공문을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아마 외교부 차관도 오늘 미국 쪽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뭐 세계 경제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는 김에 이 얘기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아직 희망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막판 뒤집기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어젯밤까지 164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들에 대한 선호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제시하면서 자 이제 만장일치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논의를 하겠죠. 예. 자, 미국과 중국의 지지 그리고 EU 이탈표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변수가 남아 있는데 예. WTO 사무총장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떤지요? 언론 중에 약간 엑스맨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보면 조선일보 27일 걸 보면은 스가 내각 유명희를 막아라 WTO 낙선운동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예. 만장일치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추대하는 특성상 일본이 끝까지 싫다고 버티면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 주변에서는 지난해 왜 그러니까 반일 불매 운동에 앞장을 서가지고 참 그게 참 뼈 아프지 않냐? 여권이 괜히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반일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냐? 사실 온 국민이 함께 했던 건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커봐 그럴 줄 알았어. 왜 일본한테 대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투가 나오는 거죠. 예. 뭐 조선일보에서는 처음에 그 일본 쪽에서 이렇게 수출 제재를 걸었을 때부터 우리는 맞서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뭐 친일 언론이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건이죠. 성추행 스캔들, WTO 총장 선거의 악영향. 이게요. 니케이라고 흔히 전해졌는데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게 아닙니다. 니케이 신문이 운영하는 아시안 리뷰라고 하는 월간 잡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꼼꼼하게 다 뒤져가지고 조선일보만 단독으로 이걸 또 보도합니다. 이게 진짜 단독 보도죠.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무총장 선거에 이것도 부정적이다라고 인용 보도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인데 문 대통령 유명희에게 공들였는데 유럽연합은 나이지리아 지지. 그러니까 결국 유명희 본부장이 성사가 안 될 경우 문 대통령하고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정치적인 포석을 까는 거죠. 그 뭐 조선일보가 현재 문재인 정부를 뭐 지지하지 않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국익이니까요. 이거는 우리 쪽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엄청 중요한데. 좀 불만이 많이.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잠깐 짚어보죠. 독감 백신 사망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에서는 독감과 또 사망 사건과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성년자 그룹과 어르신들 그룹. 근데 사건은 다 지금 어르신들 그룹에서 나왔단 말이죠. 단 하나 17세 사망자만 고교생. 이게 미성년자 그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검 결과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온 것 같고 다만 이 사망자의 형이 국가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호소했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결국은 이걸 회상 편견이라고 합니다. 리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눈에 탁 띄는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가치가 확 강화되면서 거기에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정말 쾌활하고 요새 잘 지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성적도 좋았는데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단 하나 그동안 지내오던 거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독감 백신 맞은 거. 그러니까 결국 독감 백신 맞고 죽은 거지 다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꾸 그걸 이제 회상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억 중에서 중요한 기억 하나만 계속 강조하는. 그렇게 돼서 이제 독감 백신 맞은 게 회상 바이어스에 들어가는 건데 편견에 들어가는 건데 경찰에서는 이미 몸에서 치사량의 아질산 나트륨이 나왔다. 위하고 혈액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고 음식으로 조금씩 먹어갖고 이렇게 쌓이지 않는다. 한꺼번에
섭취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주문을 한 거와 배달된 주소 예. 이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니까 아마 가족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왜 어르신들 그룹에서만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 전문가 집단과 당국에서 인과관계가 없다. 백신과 사망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백신 맞고 사망, 백신 예. 맞고 사망 20명, 백신 맞고 사망 40명 계속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 그 어르신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백신 접종을 안 한다면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전문가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코로나와 독감이 겹쳐지면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모자라서 예. 순번 대기표 뽑아들고 노인네들이 병원 쪽에 줄을 쭉 예. 서서 기다려야만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다. 예. 아무 걱정 없으니까 제발 좀 맞아달라라고 했는데 땡땡땡땡 신문은 누가 독감 백신에 이런 걸 넣었어 라는 기사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누가 아질산 나트륨을 독감 백신에 넣었어 예.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독감 백신 사망자 수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접수자의 그렇죠. 수입니다. 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길다고 독감 접종 후 사망자 이렇게 쓰니까 계속 그게 30, 40, 5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쓴다면은 같은 논리면은 저녁 먹고 사망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문가가 그 페이스북에 아프게 글을 올렸는데 사망 전에 독감 백신을 맞으신 거지 독감 백신을 맞고 때문에 사망한 게 인간관계가 아니다. 제발 좀 그렇게 이해해달라. 예, 그래서 뭐 국무총리도 먼저 맞는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왔어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누가 또 하나 숨지면 코로나 백신 맞고 숨져. 숨졌다, 이렇게 되면 있으니까. 코로나 백신은 또 확 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과도한 공포감 조성의 기사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상 유는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여의도에서는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법사위 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K방역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선포하셨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는데 한동안 연설을 못했습니다. 야당의 야유가 쏟아져가지고. 네네네. 아주 적절하지 않은데요. 예. 참 뭐 처음에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전 한남장 뭐 가기 전에 경호원한테 뭐 제재를 당했다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부적절한 시위를 하셨고요. 또 팻말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저희 볼 때는 정말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인데 예. 이거를 권력형 게이트로 해가지고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뭐 야당 의원들이 팻말 든 거야 뭐 표현의 자유로 뭐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연단에 섰는데 1분 가까이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야유하느라고 그거는 국민들 보기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언급을 했습니다. 빨리 출범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이 일단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출범 기한으로부터 105일 지나서 이제 예. 추천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권에서는 아마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토를 하게 되면 결국은 네네. 추천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 진행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두 분께서 지금까지는 일단 뭐 이현 변호사 같은 건
공정한 친정부적인 그 공수처장에 추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공수처장의 중립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도 들 수 있고 예. 또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논의하겠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 저희로서는 일단 그 두 분이 지난번 이제까지 여태까지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경력 때문에 일단 우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돼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마치 공수처를 지연시키는 의도로 계속 변질된다고 하면 예. 저희들도 입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들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히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했고 결과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20대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로서 국민의 뜻이 나타난 이상은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 21대 국회로서는 첫 번째 정기국회 안에 적어도 그것이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지나기 전에 돼야 되냐.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월 있습니다. 중에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2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야당이 네네. 추천을 했는데 네. 바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도 또 민주당으로서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바로 법을 개정하지는 않고요. 예. 일단 추천의 진행을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할 때는 그때는 또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입법권을 가지고 예. 국민께서 선택하신 공수처를 출범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추천해보고 만일 계속 비토한다면은 법 개정도 네네. 가능한 스토리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29대 국회에서 예. 야당에 정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서 비토권을 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뜻에 반해서 그냥 완전히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취지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 국민 뜻을 받은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검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이 네. 어제도 규탄 대회를 했고 오늘도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신 있다면 네.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라임이나 옵티버스 사건이 순수하게 금융사기 사건이거든요. 예. 그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피해도 많으시고 몇 천억 몇 조 되는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면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 적어도 됐다는 소리 될 것 같고요. 추천 과정에서 벌써 한 달, 2달 지나갈 것 같고요. 준비해서 시작하려면 저희들부터는 120일가량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참 맞지 않죠. 지금까지도 상당한 부분의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또 일부 중요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혐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특검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검을 주장한 것 자체는 정말 순수 금융사기고 많은 국민들의 피해된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바꿔서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을 하게 되면 최소 2달, 많게는 넉 달 이상 걸리니까 하지 말자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마찬가지 아니냐. 그게 민주당의 주장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만일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장애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국이 또 경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정말 정략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는 거고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또 외시하는 걸 생각하고 정말 이제 순수한 거의 대부분 사건은 이제 금융사기 사건이고 그 일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검사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공수처로 하여금 그 부분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서 바로 수사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본류인 금융사기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고 예.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만약 고용자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검사들의 어떤 비리가 나온다고 하면 공수처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야당 쪽에서 추천위원을 임명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30일부터 논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요? 예. 예. 10월 30일부터 논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